노화가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경지까지도 갈 수 있나요? 텔로머레이즈를 많이 주입을 하면 오래 살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발현되면 불멸도 되지만 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가지고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암덩이에요. 오늘의 플러스, 인류의 숙명이죠. 노화, 암, 그리고 죽음을 생물학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참 저도 간간히 어린 시절 철학적으로 고민해봤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제목의 저자이신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린 시절에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질문들을 딱 떨어지게 제목으로 지어주신 분이길래 당연히 철학자인가 생각했더니 생명과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길래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분자생물학자라고 하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그 DNA 수준에서, 그리고 뭐 단백질, 세포 수준, RNA 수준에서 연구하는, 굳이 얘기하면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그 DNA 상에서의 돌연변이 메커니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DNA 염색체 말단, 그 텔로미어 연구를 하게 됐고, 이게 생체 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노화와 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염증 등의 이제 면역계 이상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하여 노화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분자생물학자입니다. 네. 쉽게 말해 어려운 거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워낙 전문 용어로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근데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이잖아요.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는 그 한자로 생로병사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글로 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거 공부하는 게 사실 생명과학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늙는 건가? 그리고 늙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그냥 뭐 DNA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물리화학적인 반응을 하는지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질문하고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는 DNA의 여러 가지 변화나 세포의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을 보면은 세포 자체가 생명의 단위인데 원래 늙다가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사실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제 서술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생하지 않고 죽을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하고 책도 쓰고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강연하다가 깨닫게 된 건, 아마도 옛날에 이제 찰스 다윈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개체 죽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의 유지, 우리 사람 종이라는 종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그 환경에 적합한 그 개체가 살아남아서 그 종의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는 개체는 그 잘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건강한 것들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서 진화의 그 기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 그래서 죽음은 개체한테는 불행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종의 관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프로그램이고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그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그 도깨비 이런 데서 969살 살고 900살 사는 걸 본인은 저주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지, 내 자식도 죽고 그다음에 내 친구들도 다 죽고 내 친지는 다 없는데 새로 사귀고 하는 거를 500년을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과연 진짜 그렇게 가능하다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는 조금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아마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화라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 수명을 예. 이해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죽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장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게 당연히 저부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죽을까? 도대체 왜 늙고 더 이상 그 기력이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생물학자 중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실험은 1961년에 그 레오나드 헤이플릭이라고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람이 세포 분열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피부 세포를 떼서 그 영양 배지, 그런 영양 배지라고 하면 소위 모든 영양이 갖춰져 있는 배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가장 좋은 것, 예. 필요한 거 다 있는 배지에 놓고 이제 그 세포를 배양, 즉 키워봤어요. 예. 그랬더니 항상 매번 50에서 70번 정도 분열을 하고 그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 멈춰서 있더라는 거죠. 예. 그 상태가 이제 세포 노화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포는 생명의 단위이고 생명은 그러니까 그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그 분자 메커니즘,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이라는 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분자 레벨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DNA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을까?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찾아낸 것이 소위 염색체 DNA 말단의 텔로미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DNA 복제 방식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핵이 있는 진핵생물 즉 사람같이 박테리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 DNA가 일자 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제 방식 때문에 좀 긴 얘기지만 맨 끝이 점점 짧아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복제 말단의 문제를 제시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도 그 되게 분자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노화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게 그러면은 노화되면서 왜 각양각색의 다른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면역이 저하된다던가 그래서 대사 이상도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긴다던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 온갖 기력이 쇠하는 것도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그 이면에 과학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결국 이게 모두 DNA 상의 손상이다. 텔로미어가 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핵심 키를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들이 훨씬 더 계속 진화 발전을 하다 보면 텔로미어라든가 이렇게 분자 단위로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켰던 그 프로그램이 안착된 것을 뭐 요즘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유전자 가위니 유전자 조작이니 이런 걸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면 노화가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경지까지도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게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유전자 가위나 이런 기술의 그 아주 큰 단점들이 있어요. 되도록 가장 길게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텔로미어를 이제 타겟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유전자 가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이제 먹는 약, 화합물 중에서 아주 이제 작은 스몰 몰레큘 같은 것들이 그 일을 그 흉내내게 할 것이냐 이런 접근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전자 가위보다는 이 약의 개발, 뭐 소위 텔로미어를 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약의 개발을 이제 초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건대는 빙산의 일각에서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알게 되고 좀 더 알게 되고 하면서는 이제까지 인류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좀 더 긴 건강 수명을 누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실은 출근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아주 애청취자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경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 과학의 성과가
모두한테 돌아가게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예. 경제적으로 그런 정보나 그런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과학의 성과가 이만큼 왔는데 그걸 전혀 못 누리게 되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사실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곳에서는 네. 소득에 따라서 건강한 생존 기간, 네. 건강 주기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건 네, 이미 예. 나왔는데 네. 그게 더 나아가서 이런 유전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더 결부되면 극단적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되는 예,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앞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정보가 차단된 사람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이 많고 그 지위가 높아가지고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옛날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네. 아직 임상 시험도 되지 않은 최첨단의 과학을 자신한테 적용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식의 차이가 상당히 엄청난 이제 삶의 질과 그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그렇죠.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는 거가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의 여러 독자들 중에서도 네. 이제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 더 그래도 복지가 그 모두한테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과학적 태도이고 이제 건강한 시민사회의 힘일 것도 같아서 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재미있고요. 모두가 흥미로워할 것 같고요. 또 교수님 같은 분께서 대중서적으로 저렇게 출간하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니까 아마 이슈가 공유된다고 하면은 네, 그럼요. 그거는 뭐 저한테는 좀 좋은 일인 것 저희 같습니다. 송경제 애청자분이시니까 저희도 많이 알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는 게요. 우리가 뭐 불로장생에 대한 막연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인 암. 네, 이 예. 암에도 직접적인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텔로미어라는 건 염색체 말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되게 어려운 그 뜻이에요. 근데 수명하고 연결돼 있다는 아까 헤이플릭의 실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그 핵심 키가 되는 거는 소위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할 수 있는 텔로머레이즈라는 예. 역전사 효소예요. 예. RNA를 이제 주형으로 해서 그럼 텔로머레이즈를 많이 주입을 하면 오래 살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 텔로머레이즈는 사실은 언제 주요하게 작동하냐면 예. 우리의 대부분의 세포는 이제 분화돼 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분열을 안 하죠. 예. 이렇게 키 더 이상 안 자라는 것처럼 피부도 맨 끝에는 핵도 없는 거의 극도로 분화된 죽어있는 세포인 건데 이 밑에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에는 텔로머레이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걔는 빨리 분열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필요할 때 분열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엄청나게 많이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초의 암세포가 끝까지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많은 자손을 낸단 말이에요. 그 분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텔로머레이즈가 다시 재활성화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07년이었나 8년이었나 이때 이제 텔로미어를 발견하고 텔로머레이즈 발견하신 세 분의 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때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노화의 비밀도 있지만 암의 그 네. 비밀을 풀었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발현되면 많이 활동을 하면은 사실은 불멸도 되지만 암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현시키느냐의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암생물학을 하다가 이제 이런 그 텔로미어 그 생물학을 하면서는 이제 노화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욕심내가지고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그냥 암덩이에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암이 이제 기관을 일을 못하게 하고 예. 뭐 파괴하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이 안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세포라는 것도 일정 시기가 되면 성장을 멈춰야 되는데 암은 계속 자라는 정확하게 세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텔로머레이즈 때문에 암이 생겼다. 이건 달리 말하면
약간 적절할 때는 수명이 늘는데 기여하는데 네. 과하면 암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전에 한 1990년대 말 2000년 초에 예. 이제 MIT의 와인버그 교수님이라고 뭐 지금도 저기 활동하시는데 최고의 암생물학자가 있는데 그 방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최초의 사건을 규명을 해보자. 예.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느냐. 그때 최초의 세 가지 사건을 규명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뭐예요? 이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불멸화가 되는 게 조건인 거예요. 예. 계속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하게 텔로머레이즈가 활동하는 세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줄기세포, 다른 네. 하나는 암세포. 그래서 그 줄기세포 치료도 잘못하면 암덩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미국 식약청인 FDA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굉장히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뭐 한 12개 실험을 해보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암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줄기세포의 사생아인 것 같아요. 텔로머레이즈 측면에서만 봐도. 예. 네. 그러면요, 이런 실험하거나 그럴 때 우리 인간 말고 다른 동식물 중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레퍼런스를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노화가 없는 동물 있나요? 노화가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노화가 매우 더딘 동물은 있죠.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기 사람은 되게 복잡한 그 생명이죠. 예. 뭐 기관도 되게 많고 예. 이 영장류는 거의 이제 수명이 이제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 단세포 생물 이렇게 단세포 내려가나요? 생물은 이제 되게 길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분열을 계속해서 똑같은 애들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그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원시 그 세포가 계속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히드라, 말미잘, 뭐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가재 예. 이런 애들은 좀 오래 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그들과 뭐가 다르냐? 그럼 기관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알아내려고 비교는 하죠. 네. 비슷한 종 사이에서. 예.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책에서는 그러니까 고래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극 알래스카에 이누잇 쪽이 북극 고래를 맨날 잡는데 그 북극 고래는 그 이누잇 쪽은 한 200년 산다고 믿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해밍웨이의 우리의 소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느 고래를 잡으러 할아버지가 갔었는데 할아버지 못 잡았고 예. 그의 자손인 아들이 똑같은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못 봤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가 네네. 나의 상대인 저 북극 고래는 되게 오래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고래는 그만큼 오래 안 사니까 그런 비교 유전체학을 해서 네. 알아낸 사실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영생하는 우리와 굉장히 진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재나 뭐 말미잘이나 히드라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약간 그래도 포유동물에 가까운 거기서의 비교 유전체학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그 유의미한 과학적 사실들이 있어요. 그때 본 게 아주 재밌게도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DNA 손상 정도가 상당히 적도록 DNA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 단백질들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 예. 그 짧게 사는 자신의 사촌 고래들보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점점 수렴하는 거는 결국은 노화는 예. DNA 손상, 텔로미어 손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이건 뉴스 카피니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 노화도 질병이다 이런 센세이셔널한 뭐 어떤 논문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서 야 진짜 그 상황까지 온 건가 싶어서 더 관심이 갔는데요.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요, 네. 누구는 폭삭 늙어버렸고 네, 맞아요. 네. 누구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노화가 물리적인 시간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된 게 좀 있을까요? 저도 노화는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오. 근데 이제 그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예. 회의적이다는 건데,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질병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뭐 흔히 겪는 모든 불편함 그리고 심하게 앓는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많이 예. 생기고 그러니까 노화는 그 모두를 포함하니까
노화는 질병인 것이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 과학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뭐 역노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과학자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노화는 질병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90세, 예. 백수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때 너무너무 늙어서 뭐 한 50년 정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알려진 건데 예. 아주 재미있는 거는 뭐 사실 그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긴 하지만 미국의 예. 모 그 쌍둥이가 예. 한 명은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습관을 굉장히 건강식으로 가꾸고 예. 다른 한 그 쌍둥이는 뭐 햄버거 많이 먹고 뭐 별로 운동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 안 하는 예.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뭐 60세 넘어가지고 봤더니 건강한 그 생활 유지하려고 애썼던 몇십 년의 노력을 한 그분은 한 34세 정도의 그 피지컬을 보이는데 네. 다른 분은 누가 봐도 이제 폭삭 늙은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예. 유전자를 되게 가지고 많이 있어도. 공유한 쌍둥이한테서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은 노화는 이제 질병인 거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식단 챙기는 거, 네, 예.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거 말고 또 꼽으라면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네. 관련이 큰가요? 최근에 이 암 생물학만이 아니라 노화 생물학에 점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아주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세포 내 반응들을 다 뭐 산화적 스트레스, DNA 스트레스, 복제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잠을 많이 못 잔다던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세포의 스트레스로 오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DNA 손상 반응, 그다음에 거기서 출현하게 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 그게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면역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면역 저하가 사실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상된 세포나 잘못된 것들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서 몸을 건강하게 그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면역인데 아주 복잡한 면역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못했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니까 스트레스는 분명히 노화의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뭐랄까 일가 친척 중에서 네. 특정 집안은 네. 정말 장수 집안이에요. 네, 네, 네. 웬만하면 90세 이상을 다 사셨어요. 네, 네, 예. 그런데 다른 쪽 집안은 조금 수명이 좀 짧으신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노화는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후천적인 노력이나 환경이 더 크다고 보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예전에는 한 80% 정도는 유전적 그다음에 후천적인 게 나머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후천적인 게 50 뭐 유전적인 게 50 이렇게 얘기하시는 과학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한번 배틀을 해봐야 되는 얘기긴 한데 유전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생명과학에서는 그거를 유전적인 것, 후성 유전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가 DNA 상의 뭐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후성 유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말씀하신 암이라든지 아니면 장수 집안이랄지 거에서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예컨대 뭐 유방암, 뭐 네. 제가 전공한 것입니다만 유방암 억제인자, 뭐 그다음에 뭐 그 대장암,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암 억제인자라는 게 돌연변이가 그 목에든 가게에서든 전달돼서 오면은 그 사람은 다른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를 전달받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적인 거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고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어느 사람들 보면 되게 장수하는 것 같잖아요. 예.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불가리아는 예.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근데 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모두 다 되게 많이 섞인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인종적으로. 단일 민족이라고 믿지만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유전체 분석을 해보면 그러나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뭐 아슈케나지 주이시라고 해가지고 아슈케나지 유태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욕에도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네. 그분들은 되게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유전체가 유지되는. 비슷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비교 유전체학을 한번 해봤어요. 네. 장수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그랬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어 있고 그다음에 DNA 손상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현이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물려받는 거예요. 예. 물려받는 거니까 이제 유전적 측면이 되게 강하죠. 예. 다만 그 후성 유전체의 중요점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단을 통해서 빨리빨리 그 돌연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의학적 전략을 구사한다던가 아니면은 후성 유전체의 그 변화를 통해서 아까 쌍둥이처럼 자신의 유전자의 그 단점을 극복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오래 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예전엔 80%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마 6대4 정도로 이제 유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답변에 이어서요. 그렇다면 이제 유전적으로도 훨씬 더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암. 네, 예. 암이라는 건 앞서서 말씀 주셨던 텔로머레이스가 네, 예. 오히려 과잉 분비돼서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른 유전적 요인들도 있겠네요.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DNA, 뭐 텔로미어 이런 걸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자인데 모든 것은 DNA의 그 생명 현상이 정보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현되는 건데 DNA는 원래 애초부터 생명체 자체가 변화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돌연변이가 쌓이게 돼 있는데 돌연변이가 안 쌓이면은 그 생태계나 뭐 환경에 적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인데 이 진화의 원동력은 좋은 부분.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되게 많이 되면은 암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이게 그 잘못된. 예. 근데 그 돌연변이율이 그 프로그램된 거 평균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잘못된 유전자는 빨리 고쳐주는 것. 예. 아니면은 빨리 고쳐주도록 시간이 주게 세포가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텔로미어 유지. 이런 DNA 복제나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도메인들이 돌연변이가 돼서 전달이 됐다. 예. 그러면은 그 돌연변이율이 10만 배, 100만 배. 그다음에 점점점 가속화되면서 암이 빨리 발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분자 생물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유전학적으로도 그 부분이 이제 뭐 동물 모델에서도 다 증명이 됐고 가계를 통해서도 이제 저기 집단 유전학 통해서도 네. 증명이 됐고 이제 그게 사실 분자 생물학 발전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네, 갑자기 이제 외적 환경이 바뀌면 네, 예. 서서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종도 진화 발전을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도 네, 예. 뭔가 나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어떤 상황이 안에 생긴 거면 네, 예. 이게 종을 계속 대를 네, 예. 이어서 진화하는 건 네. 아니지만 내 당대에 네, 예. 내가 이 외부에서 갑자기 생긴 이 네, 예. 나의 위협이 되는 요인을 네, 예. 스스로 자가해서 네, 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유력은 없는 건가요? 그게 너무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현대 가장 그 큰 초점이 되고 있는 그 예. 현대 그 생명과학을 이제 꿰뚫어 보신 질문인데요. 면역 항암제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예. 그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면역 세포가 어느 날 보면은 그 발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게 면역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애를 제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양세포는 늘상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건강한 그 면역계가 적절히 잘 처리하는 건데 그 능력이 퇴화되면서 암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면역계 회피 메커니즘을 규명하신 분이 이제 뭐 저랑 같이 연구도 하는데 그걸 토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면역계가 이 회피하는 거를 회피를 못하게 할까? 예. 그걸 개발한 게 이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건대는 사실은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 너무너무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고령화되면서 네. 마치 이제 이 면역 T 세포나 이런 데도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세포 노화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면역 관문을 새로운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아마도 훨씬 더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면서는 암의 발병률이 이제 떨어지거나 혹은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암도 다 종류가 다 달라서 그런지 항암제 숫자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다양한 항암제가 나오는 이유는 그 암세포가 생기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인 건가요? 뭔가요? 요인이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암이 되도록 그 최초에 예. 일어났던 사건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유한양행에서 FDA에 허가를 받았다는 예. 렉라자라는 약도 뭐냐면 옛날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을 대상으로 폐암에서의 특정 이제 EGFR이라는 그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타겟해서 만든 약이 예. 그것에 그 비슷한 메커니즘을 구현을 한 건데 다른 돌연변이를 타겟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의 종류가 무한은 아니고요. 이 암세포도 항상 진화하기 때문에 예.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 중요한 것에 그 변화가 생기면서 되니까 항암제 개발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석양으로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 나올 거고 이것은 노화를 극복하거나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 분야이기 때문에 항암제 개발 시장, 그다음에 뭐 복합 치료, 뭐 항암 전략 이런 것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끝까지 갈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노화로 많은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기능이 소진돼서가 아니라 암 때문에 사망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니 예, 예. 암에 대한 치유율만 높여도 우리가 굉장히 무병장수의 그 기회를 많이 높이는 거네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사 이상도 암하고 예. 직결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면역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뿐만이 아니라 암의 극복 얘도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되게 크고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그 핵심적인 길 중에 하나가 아마 암의 극복일 예. 겁니다. 많이 극복이 됐죠. 다만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을 밝혔다 하더라도 예. 새로운 이제 그 신약의 개발이랄지 아니면 다른 그 이미 개발된 약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식, 널리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유고요. 네. 예.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지만 앞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최첨단 치료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그 기회를 나눠 맞아요. 갖느냐라는 예,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네, 네.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대응력과 네, 예. 우리나라 내부에 가지고 있는 대응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사실 그 민간 보험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대응력은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으니까 혜택이 이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죠.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네. 발현 그리고 이제 암이 다 똑같지가 않다. 뭐 위암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고 폐암이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고 자신의 어떤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 맞춤형 치료라는 새로운 예.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정밀의학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 정밀의학에 그 지원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예. 지금.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뭐 미국처럼 아마도 이 접근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실은 빨리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그 사회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나 복지 시스템이 적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학자들도 사실 어떻게 하면 이게 저비용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 네. 도구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거 개발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암에 대한 대응력의 저변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우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다라고 제가 예. 들었어요. 예. 그런데 맞춤형 치료와 같은 네. 굉장히 첨단적이고 그리고 네. 선진화된 치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한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적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 보건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이게 과학계가 얼마만큼의 진보를 이루었고 혁신을 이루어왔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신다면 예. 아마 정책 개발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편인데 네. 대응력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돈 많으신 회장님들이 예. 뭐 큰 병 걸리시면 미국에 가서 수술 받거나 네. 거기에서 뭔가 예우를 계속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 보험료나 뭐 민간 그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네. 가서 나한테 그냥 실험을 해도 되니까 나는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첨단의 약과 예. 뭐 치료에 적용을 받겠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 의학 기술을 예. 따라잡는 게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이 여러 단계가 있는 건데 과학적 사실의 발견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나 아니면 예. 더 선진적인 것도 있는데 예. 제약학과 과학의 발견이 이제 그 임상 베드에 그러니까 벤치 투 베드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산업과 여러 그 조직이 필요한데 그 생태계는 우리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지 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제약회사가 뭘 발견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임상 시험 능력도 있어야 예.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 기술 이전의 용이성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매우 적어 보여요.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마치 더 많이 과학적 발전만이 아니라 뭐 그 방법이 개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생태계 이런 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똑똑하거든요. 이렇게 네. 지식 같은 거에 되게 많이 그 배고파하고 알면 하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정밀의학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선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네. 이쪽 분야에서도 좀 기술 발달에 촉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실증이나 임상 네, 없이도 시뮬레이션으로 많은 결과를 네, 도출한다고 네, 하는데 예, 그렇습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살짝 썼지만 예.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한 연구단이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단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I의 그 어떤 기술의 발전은 이미 많이 와 있는데 이 도메인이라는 거, 예. 뭐 그들은 도메인 널리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 이게 이런 제약학, 그 다음에 이제 정밀의학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강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지만 그래서 머릿속으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뭐 어떤 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적인 지식, 영양학적인 지식,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지식 이런 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만 알잖아요. 임상적인 지식 이 모든 게 통합이 돼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자꾸 학습을 해서 이 잘 배우는 애니까 인공지능은 그래서 그 잘 학습을 하고 또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강화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저비용의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AI가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는 도메인 그리고 인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도메인이 어쩌면 그 저비용으로 가는 거에 바이오, 특히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단, 네.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 이런 거에서 다만 거기에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되게 그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것들이 이 실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지금 초보의 시작 단계라고 보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나 컴퓨터 사이언스가 생명과학의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들과 결합이 잘 되고 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면 아마도 이게 그나마의 격차를 줄이는데, 그러니까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 의료복지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저도 저 개인적인 소견 하나 말씀드리면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가 봤더니 그와 함께 동시에 소비 지출이 줄더라고요. 아, 네. 그 이유가 봤더니 나이 들어서 네. 내가 이제 건강도 네, 상실되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그때 버틸 돈을 미리 저축하기 위해서 아, 지출을 줄이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요, 건강한 노후를 어느 정도 개런티할 수 있는 네, 네. 의료 보건 환경만 네. 구축된다면 네, 예. 꽤 적지 않은 소비 생활을 왕성하게 상당 기간 할 그러네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고령 사회의 중요한 네, 해법 예.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네, 분야인 예. 것 같은데, 네, 예. 교수님 연구가 원활히 돼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이제 담보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을 더 해드리면 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그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뭐 공부를 하고 뭐 교수하고 교수 생활만 근 25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40년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과학 예.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인류의 그 이제 특히 생명과학의 그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브레이크스루의 모든 포인트들은 그분들이 한 번도 목표를 향해서 간 적이 없어요. 가다가 발견했는데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응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은 그 실제로는 조건 없이 투자하는 게 가장 생산성이 높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학의 발견이 무슨 약을 만드는 데만 있지는 않지만 이 과학의 발견이 약을 아주 잘 만드는 데 이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체적인 생태계,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로 우리한테 그 의료 복지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그 촘촘한 그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직업의 창출입니다. 예. 생명과학 뭐 박사를 받았다,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았는데 할 게 딱 두 개다. 교수 아니면은 어디 연구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 시험을 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컨설트 할 수 있는 네.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이 같이 발전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저는 우리가 워낙에 인력풀이 좋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아마 출생률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더 많은 직업이 창출되니까 뭐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초 지식도 배웠고요.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현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